거의 5, 6분 동안이나 이렇게 시달린 뒤에야 아카키에 미치는 간신히 이건 그리 좋은 물건이 아니다. 중고품이나 다름없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어린애 같은 거짓말로 공경을 모면하려고 했다. 그러자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섰다. 그는 부과장이었다. 부과장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결코 거만한 사람이 아니며 부하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그럴싸한 제의를 했다. 즉 아카키 에비치 대신 내가 오늘 밤 파티를 열 테니 오늘 저녁은 다들 우리 집으로 와서 차라리 한잔하는 게 어떨까? 마침 오늘 내 세례명 축일이거든. 하고 제안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부과장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기꺼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아카키 에비치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거기서 빠지려고 했으나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였다. 다들 나서서 그건 실례라느니 창피한 줄 알라느니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하며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있다 생각해보니 아카키 에비치는 역시 밤에 새 외투를 입고 외출할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 이날 하루는 아카키 에비치에게는 마치 명절이나 다름없는 무척 즐거운 날이었다. 아카키 에비치는 매우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서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벽에 걸어 놓았다. 그런 다음 일부러 전에 입던 그 낡은 싸개를 꺼내 새 옷과 비교해 보았다.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식사를 하면서도 그는 그 싸개의 꼬락서니를 생각하면서 연신 입가에 쓴 웃음을 지었다. 유쾌하게 식사를 마치고 그는 평소처럼 식후에 서류 정서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침대에 누워 뒹굴며 시간을 보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그 위에 걸친 다음 거리로 나갔다. 파티를 열기로 한 관리가 사는 집은 아카키 에비치가 살고 있는 집에서 무척 먼 거리였다. 아카키 에비치는 처음에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야 했으나 관리의 집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거리에 활기가 넘치고 번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명도 한층 더 밝아졌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더 많아져서 그 가운데에는 화려하게 차린 기부인들과 수달피 깃을 단 남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삥 둘러 도금한 못을 박은 격자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초라한 영업용 마차들은 점차 모습을 감추었다. 그 대신 새빨간 벨벳 모자를 쓴 멋진 옷차림의 마부들이 곰털가죽 무릎덮개를 깐 고급 마차를 모는 모습이 점점 많이 눈에 띄었다. 화려하게 장식한 자가용 마차들이 마치 눈 위를 요란스럽게 달려갔다. 아카키에 비치는 이런 모습들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이런 밤거리에 나와본 적이 없었다. 등불이 휘황찬란한 상점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그는 신기한 듯이 안에 붙여진 포스터들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날씬한 다리를 허벅지까지 드러낸 모습으로 구두를 벗고 있는 아리따운 미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가씨의 등 뒤에서는 삼각형 호스염을 멋들어지게 기른 사나이가 문으로 빼끔 목을 들이밀고 쳐다보는 모습이었다. 아카키에 비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죽 웃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어째서 그렇게 희죽 웃었을까? 이런 것들은 그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내면에서 뭔가 감정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역시 다른 관리들처럼 프랑스 자식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작자들이라니깐 도대체 마음만 내키면 못할
먹을짓거리가 없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저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가 그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들춰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 말이다. 마침내 그는 부과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부과장은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다. 계단에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침실은 2층이었다. 현관에 들어선 아카키에 비치는 마룻바닥에 여러 켤레의 고무덧신이 쭉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너머 응접실에서 사모바르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벽에는 외투와 레인코트 따위가 쭉 걸려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수달피와 벨벳 가죽을 댄 것도 섞여 있었다. 바로 벽 건너편 방에서는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하인이 빈컵이며 크림 접시, 비스킷 등이 담긴 쟁반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동료 관리인들이 모인 지는 벌써 꽤 된 모양이었다. 아카키에 비치는 자기 손으로 외투를 걸어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아카키에 비치의 눈에는 여러 개의 촛불과 관리들, 담배 파이프, 트럼프 놀이 탁자 등이 한꺼번에 눈에 확 들어왔다. 그리고 사방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얘기하는 소리와 의자를 잡아당기는 소리 등이 한꺼번에 귀를 때렸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동료들은 곧 그를 발견하고 환훈성을 울리며 환영했다. 아카키에 비치는 약간 낯이 간지럽기는 했지만 원래 순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들 자기 외투를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모두들 아카키에 비치나 외투 따위는 내버려 두고 다시 트럼프 놀이 탁자에 둘러앉았다. 방 안에 시끄러운 소리며 떠드는 얘기, 북적거리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아카키에 비치에게는 무척 이상하고 놀라운 것처럼 여겨졌다. 자기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손발이나 몸 전체를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그는 놀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가 앉아서 트럼프패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로서는 침대에 들어갈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는 주인한테 인사를 하고 곧 돌아가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새 외투가 생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꼭 샴페인을 마셔야 한다고 우기며 놓아주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밤참이 나왔다. 야채 샐러드와 차가운 쇠고기, 고기만두와 파이, 거기에 샴페인을 곁들여 나왔다. 아카키에 비치는 사람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커다란 유리컵으로 2잔이나 마셔버렸다. 술을 마시고 나니 방안이 더욱 흥겨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벌써 12시가 넘었으니 집에 돌아갈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주인이 말릴까봐 아무도 몰래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다. 현관에서 외투를 찾으니 그 외투는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걸 보고 약간 기분이 언짢았다. 그는 외투를 흔들어 먼지를 잘 털어내고 어깨에 걸쳐입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갔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귀족의 하인들과 그 밖의 온갖 하층민들이 함께 모여드는 길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귀족의 하인들과 그 밖의 온갖 하층민들이 함께 모여드는 길거리 구멍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고 있었다. 덧문을
덧문을 닫아건 상점들도 문틈으로 아직 불빛이 길게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단골 손님들은 아직 돌아갈 생각을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카키에 비치는 전에 없던 들뜬 기분으로 거리를 걸었다.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부인의 뒤를 쫓아 달려가려는 생각까지 했다. 그 기부인은 번개처럼 그 옆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율동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곧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왜 그녀를 쫓아 달려가려고 했는지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얼마 걷지 않아서 그는 다시 인적이 드문 텅 빈 거리에 이르렀다. 이 근방에는 낮에도 별로 기분이 좋은 곳은 아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한층 더 심했다. 게다가 지금은 더욱 호젓하고 더욱 음산하고 불이 켜있는 가로등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아마 가로등의 기름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지. 목저 건물과 울타리가 앞으로 쭉 이어지지만 어디를 보아도 사람의 그림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길 위에 깔린 눈만이 하얗게 반짝일 뿐 지붕이 납작한 거리의 집들은 모두 단문까지 걸어 잠그고 거무튀튀하게 서글픈 빛을 띠고 잠들어 있었다. 이윽고 그는 광장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는 여기서 끝나고 건너편 집들은 보일 듯 말 듯 아득하게 멀었다. 광장은 마치 무서운 사막처럼 보였다. 경찰 초소의 등불이 멀리서 깜박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아득하게 먼 곳, 초소는 마치 지평선 저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오니 아카키의 빛에 흥겨웠던 기분도 차츰 가라앉았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라도 느끼는 것처럼